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유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지금 60달러 부근까지 거의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데 뭐 계속해서 최고치 갱신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원유 선물 시장 가격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펙을 비롯해서 러시아를 비롯한 비회원국들이 현재 120만 배럴 정도 협조 감산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수급 사항이 아무래도 수요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6월 달에 오펙 총회에서도 감산 제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상승 흐름을 계속 리드해 가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0년간 WTI 원유 선물 가격의 월별 변동률을 보면요. 연간 상승폭과 하락폭은 모두 한 3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벌써 30%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인데요. 하지만 월별 유가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북방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시즌까지 보통 2월 달에서 4, 5월 달까지는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가 하반기에는 약세 흐름으로 바뀌는 게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올해도 앞으로 4월과 5월은 아무래도 완만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국제유가는 앞으로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협조 감산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도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 흐름세를 탈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펙이 6월 달에도 120만 배럴 현재 체제를 계속 감산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 둔화를 피할 수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20일 날 기자들과 회담에서 중국과 무역 합의가 되더라도 일괄 관세 폐기보다는 단계별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대처하는 방안을 보고서 단계별로 낮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오펙의 감산량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빠르게 상쇄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이면은 2024년까지는 원유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4개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된다면은 내년 말에는 하루에 1,445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무려 130만 배럴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미국은 이제 석유 수출 국가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영향이 유가 상승을 막고 있는데요. 고유가를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오펙의 협조 감산이라든지 가격 상승 흐름에는 계속 견제 발언을 날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원유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결제 주문을 보면은 투기 순매수 포지션이 4주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을 보면 한 36만 장 정도이기 때문에 추세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매수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큰 손들의 매수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락이라든지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 단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오펙의 감산 연장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비회원국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 확대를 그게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유가는 45달러에서 65달러 정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유가에 대한 움직임 여쭤봤고요.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브렉시트 연기가 되긴 했는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의 지금 상황 봐야 되고 다음이 이제 대선 부분인데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또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영향을 좀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진 좌파적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후보였던 샌더슨 씨를 보면은 공립대학의 수업료를 무상으로 한다든지,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도입 같은 정책은 지금은 오히려 온건한 정책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현재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뿐만 아니라 가파에 해체하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미국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격차 시정과 관련된 문제, 또 미국의 경제 구조적 모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이라든지 중산층의 비중을 나타내는 코끼리 커브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이런 코끼리 커브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중산층들이 성생 뚜렷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일부 부유층인 코끼리 커브의 코끝 형태의 소득 구조가 가는 이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제일주의, 보호 무역주의, 기술 패권, 국경 장벽과 같은 반세계화, 극단적 자본주의 구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라든지 진보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불평등을 가져온 IT 기업을 분할하자, 또 격차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앞으로 당분간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비 선거 초반에는 이런 과격한 주장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본선에 가면은 현실적인 노선으로 정책을 가다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책안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여소야대 의회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은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또 플러스로 돌아설 생각도 투자가들이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 아무래도 경제나 주식시장의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에 따라서는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당분간 미국 증시를 보실 때 꼭 참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FOMC가 끝나고 이제 미국이 어떻게 지금 경제 정책 방향을 FOMC가 선회를 했다. 이 부분이 오늘 대서특필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긴축을 멈추고 다시 경기 부양을 간다. 2년 만에 금방 끝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아질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ISM 지표라든지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해외 경제 움직임이 민감한 지표, 또 통상 문제에 영향을 받기 싶은 제조업 지표들은 하나둘 빠른 회복은 아니지만 경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같이 보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자극시키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금융 기조도 아무래도 현재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경기 부양 쪽으로 돌아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협의가 이제 3월 말과 4월 초에 집중 토의 기간을 갖기 때문에 통상 협의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올해 7월 달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 120개월을 경신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가 완전히 철회되는 것은 아닌데요. 통상법 232조에 의한 수입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도 살아있겠고요.
또 IT 기업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하반기 그 끝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 확장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은 지난 그 3월 6일 날 발표되는 베이지국에서도 경기 둔화나 약세, 불확실성이란 단어 빈출도가 급격히 그 늘어난 것에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노동시장의 그 일부 기업들, 건설이나 레저, 오락 서비스 쪽의 그 고용 창출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수요 감소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은 이전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연준의 이런 정책 전환이 180도 거의 선회가 됐다라고 작년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이 신흥국 채권이나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좀 유동성이 확보가 돼서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연준의 금융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달러도 시차를 두면서 이제 앞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그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격차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신흥국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엔화라든지 인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같이 그동안에 그 하락세를 보였던 통화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상승 움직임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선진국들의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는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격차가 더 확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도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통화 가치도 앞으로도 당분간 절상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신흥국 통화에 대한 투자는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보다는 신흥국 중에서도 고금리 국가이면서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또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자는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미국 쪽에서도 많은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좀 속속 유입되는 속도가 앞으로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신흥국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면 시나리오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인도 쪽 지금 지수가 뭐 작년에도 괜찮았지만 최근에 다시금 올라오고 있던데 이런 흐름이랑 뭐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 같은 경우는 총선이 5년에 한 번 치러지게 됩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3월 달 현재 그 집권당의 지지율은 무려 52%까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디 총리가 다시 집권한다면은 과거 집권 기간 동안에 연평균 7%대 높은 성장을 보였는데요.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연임이 확정된다면은 민간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본 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은행주 쪽의 매수 강도를 좀 더 높이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스크온, 그러니까 리스크 선호 현상 속에서 지난 2월 후반부터 4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그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은행주 쪽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자본 투입을 해준다면 경영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연평균 7%씩 성장을 해간다면 수익 기반도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 정부가 12개 그 국영은행에 대해서 7조 7천억 원 정도 올해 자본 투입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IT 기업들이 아무래도 인도 증시를 당분간 또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